그럼 실제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정신건강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나요, 지금? 네, 예전보다는 학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주신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든지 또는 생활교육, 인성교육, 상담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교육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처한 상황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행복하게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많은 도움을 좀 주시면 네, 좀 더 학생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느낌?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 또 뭐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학생들의 어떤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신체 활동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좀 확보가 되고 또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이러한 보완책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학교 내에 좀 일관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예방이 중요하다. 문제가 그렇죠. 터지기 전에.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블루 시대에도 보면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들을 조사했더니 하루에 거의 대다수 시간을 다 스마트폰에 노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ADHD, 과잉행동, 충동성, 우울, 우리 불안 딸내미 생기는 거죠. 큰일 났네. 심각한데? 그래서 저는 하나는 전문가적인 체제도 중요한데 네.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교사 시스템이에요. 교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렇죠. 교사를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게 그 미리 예방 교육을 좀 시키고 학생들에게도 커리큘럼으로 교육 과정으로 이제 스트레스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결국 학교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수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여서 학교에게 절대적으로 부모들이 이제 그렇죠. 긍정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교육 관리도 수업으로 일환으로 가져와서 교육시키고 부모 교육도 자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좀 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단한 그리고 선생님도 그런 교육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위기관리 학생은 학생대로 이제 전문상담 교사나 윗센터나 또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로 가고 또 하나는 예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긴 해요. 우리 학교에서 가능한 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건강을 챙겨주면 좋은데 우리 이 대표님도 이제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잖아요. 이 학교하고 학교 밖 프로그램하고 잘 연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 밖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질 관리되는 어떤 시스템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 과장님, 그 학교 밖이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예, 그 학교 밖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해주는 친구랑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사회와 학교의 상담실의 학생들을 의뢰하는 그런 지역사회 연계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그 지역사회를 전체를 알고 있고 보다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사실은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지원해드리는 그런 교육청에서의 역할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 학생들의 그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그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에 지금 들어와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연수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스스로가 책임을 갖고 관계성을 회복시키면서 그 공동체의 그 평화로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러한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산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 숲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를 시켰습니다. 숲이 갖고 있는 치유력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융합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기하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연을 통해서 그 회복을 시켜주고 성장을 시켜준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될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현장을 담아봤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코로나19에 지친 세 팀의 가족이 잠시 마음의 휴식을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도 위험하기도 해서 나가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희희낙낙 인과 함께 프로그램은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사전에 신청한 최소 인원의 가족이 숲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인데요. 빙고! 나무들이나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은, 동물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혹시 목련이에요? 네! 그럼 저 꽃봉오리. 나무는 얘는 벌써 겨울 준비를 다 끝냈어요. 두터운 우리가 털옷을 입는 것처럼 똑같이 털옷을 입고 있거든. 우리와 꼭 닮은 자연 속에서 인문학적인 감성을 키우는 시간. 아이들을 위해 아빠들이 힘을 내어봅니다. 베개 같아. 뭐같이 생겼어? 베개 같아. 느낌이 어때? 산림청에서 하는 이 숲에 아이들을 그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좋아지고 부모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좀 나뭇잎과 열매를 가까이서 살펴보며 아이들의 마음속엔 어느새 코로나19의 스트레스 대신 호기심과 상상력이 자라는데요. 여기서 이런 게 나오는 건가? 혹시 목련. 와, 열매래네. 아, 먹고 싶어요. 이거는 먹지 않아. 이건 누가 먹냐면은 동물들이 좋아하는 잘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은 가족들의 액자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도 트이는데요.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렇지? 나게 이거 액자 이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사슴과 곰 액자? 겨울 향기가 가득 담긴 하나뿐인 액자. 예쁜 액자에 추억을 남기며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위로와 휴식을 얻습니다. 희희낙낙 인과 함께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인데요. 퇴직한 선생님과 현직 선생님들이 모여 숲과 놀이를 접목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심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절로 치료가 돼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찾고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이런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숲놀이의 마지막은 표현하는 시간인데요. 작품을 짠하고 보여주시면 다른 가족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맞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숲에서 놀며 느낀 것을 바탕으로 마치 조각상이 된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몸으로 표현해봅니다. 뭐지? 뭘까? 개구리? 아니에요. 뭘 표현한 것 같아? 동굴. 동굴이에요. 동굴이야? 동굴에서 박쥐랑 같이 박쥐 놀이터에서 놀기를 빌어줄게요. 잘해줬어요. 공동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본인에게도 어떤 그 자존감도 만들어주고 회복적 생활교육의 의미가 담고 있는 부분을 접목시킨 융합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매개체로 놀이와 소통을 하며 가족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의미를 담은 건데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느꼈던 긍정적인 면들 있죠? 이런 면들에 대해서 초를 들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그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경이가 오늘 아침에 준비하는데 늦었는데 아빠가 빨리빨리 챙기라고 해서 미안했어. 밖에 시온이랑 같이 나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하니까 엄마 너무 오늘 행복했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며 치유의 숲 놀이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숲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아이한테 이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희희낙낙 웃음과 소통으로 마음 건강을 치유하는 숲놀이 활동. 자연과 함께 더욱 행복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보세요. 예,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좀
여유 있는 마음도 가져보고 또 가족들 간의 대화도 많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저는 저도 되게 좋게 보았고요. 근데 숲도 되게 중요하지만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느껴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대처 관련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오감을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촉각을 느껴본다거나 냄새를 맡아본다거나 이게 너무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 그 촉각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 이게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요즘 전자기기만 보고 있으면 오로지 그 시각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감각을 좀 자유롭게 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가끔 저희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좀 약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감각이 살아있으면 약간 내가 살아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살아있네. 학교에서도 되게 지금 숲 체험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하세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친환경 상상 놀이터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직접 실제 놀이 환경으로 구성을 하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 달 전에 저희가 연수를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밧줄 하나로 밧줄놀이라고 밧줄 하나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나무에다가 이제 그네를 만들어서 이렇게 태워주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듭을 맺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네, 그런 노력들을 좀 선생님들도 이제 하면 저희도 재밌고 학생들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연하고 접하는 게 갖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사실 그 1980년에 울리치라고 하는 그 학자가 사이언스에 보고한 게 있는데 이 환자가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기간에 자연을 보고 있었느냐 아니면 병동을 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회복할 때 고통의 호소나 회복 기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아주 크게 나타났다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연하고 같이 더불어 생활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숲체험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 대표님 혹시 직접 경험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한 게 이제 가족 프로그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어색함을 그냥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족들도 어색해. 처음에 어색해. 특히 아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농담삼아 이제 저희 그 구성원들하고 얘기할 때 남자는 역시 쓸데없나 봐. 나를 비롯해서 뭐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색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처음에 마음 열기 서클, 아까 그 서클 있었던 그런 서클,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뭐랄까 공감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화되면서 밖에 나가서 숲놀이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적응이 돼가지고 서로 소통 공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너무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숲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숲 치유력은 오감을 말 그대로 오감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그게 정답이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갔을 때 그냥 좋다. 이것만 느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서 숲을 자세히 바라보고 소통 공감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은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소통 공감 이게 중요한데 사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소통 공감을 못하는 게 누구 탓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 탓이 아니야. 아빠 탓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어렸을 때 대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이 교수님은 상담하시니까 좀 부모님들한테 유용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가장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고 해결하냐 했더니 놀랍게도 누구였을까요? 부모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요? 네. 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2순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건 부모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저 필요한 거 사달라는 거 그거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고민이 아니고. 그런가? 심각한 질문지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상대였죠. 네. 그래서 사실은 1번은 뭐냐. 부모가 자기 정신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지금은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스킨십이 아빠의 스킨십이 매우 중요하고 신체적인 접촉이 중고등학생들하고는 이제 많은 대화를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이런 어떤 교육 장면을 갔을 때 추천하는 게 잠자리 들기 딱 15분 또는 30분 엄마 아빠가 아이랑 함께 지내기.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쫓겨났는데 난. 계속 계셔야 돼, 이제. 그렇구나. 오.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거 해야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너 지난달 성적이 왜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아, 그래 안 돼요? 네. 그 15분, 30분 뭘 해야 되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함께 하기. 아이돌을 알아야 되나 이러면. 엄마, 아빠도 배워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네. 그 시간을 함께 있어주는 거. 여기서 그러면서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신체 활동은 기본인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전문가들 많이 오셨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서 부문장님부터. 예. 저는 이제 부모랑 상담을 할 때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무엇을 들어주는 게 좋을까, 무엇을 발견해 주는 게 좋을까, 어떤 숨은 그림을 찾게 해주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의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거.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게 약간 감정 노트라도 써보면 좋겠다. 간단하게라도 오늘은 무슨 기분이 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로 이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서 BC, AC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또 다른 이제 바이러스 재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인생의 리더는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내가 어떤 힘든 일에 도전해야 되고 또 실패로부터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사립 중고등학교 대통령을 배출하는 학교에서처럼 너가 너 인생의 리더다. 그러니까 너도 이 기회에 너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이들에게 외부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너가 너 삶의 주체다. 너가 리더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건강하게 찾아보자. 이걸 우리가 교육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어떤 학생들의 그 건강,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가정은 그랬고 학교도 그렇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본부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실태가 있었는지 실태 조사에 대해서 좀 정확히 국가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정비가 돼서 약간은 중앙이나 뭐 지역이나 아니면 뭐 그 단위별로 이런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심각한 고위기 청소년들은 그렇게 좀 체계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이거는 외상이잖아요.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부모도 갖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코로나 블루다, 너무 울적하다 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외상도 사실은 우리에게 탄력성을 줄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인식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특히 우리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살 학생에 대한 예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북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굉장히 높았었는데 낮아지는 이유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고위험 관심군 중에서 고위험군, 특히 자살 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위기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같이 맞춰줘야 되고요. 그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학생 정신건강 문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마무리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저는 이런 고위기 학생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더불어 예방이 함께 가야 된다. 그 예방의 주체가 학생 개인과 그래서 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교육 그리고 부모를 위한 자녀 대화법이라든가 자녀를 어떻게 이제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박자가 같이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제도적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요. 지역 사회에서 부모들에게 좀 더 많은 부모 교육, 좀 더 많은 자녀 대화, 좀 더 자녀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저는 좀 더 지금보다 더 개설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정부가 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네. 본부장님. 네, 저는 이도현 교수님 워낙 잘 말씀하셔서 그냥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청소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잘 견뎌왔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 언젠가는 끝날 일이지만 그게 언젠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견뎌온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때 위기 상황을 우리 학생들이 잘 넘겼듯이 지금 3차 위기 때도 잘 넘길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응원합니다. 네. 선생님. 운동화를 신는데라는 책을 보면 운동은 어떠한 항우울제보다도 더 치료 효과가 뛰어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신체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도와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기를 희망하고요. 저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연이 바로 진정한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이 자연의 그 다양성과 역동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적응력을 길러서 보다 더 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이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데 인간이 자연의 회귀 본능이 있다. 그 회귀 본능의 고유성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놓치고 있었던 거. 우리 아이들은 신체 근력뿐만 아니라 마음 근력까지도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걸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롭고 따뜻한 어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심적 지원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지난 202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격차 문제하고 기초학력 문제가 큰 또 과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열망과 기존 관습에 대한 미련을 좀 동시에 확인하는 계기였다. 역으로 교육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엄청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